2013년 12월 19일 새벽 5시 45분 교토시 야마시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오조푸드 서비스 본사에 4발의 총성이 새벽을 가릅니다. 이 총성의 희생자는 다름 아닌 이 회사 사장 다이토 다카유키 사장. 2020년 기준 연매출 855억 7,100만엔의 대기업 교자 전문 체인점 사장의 살해 사건으로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집니다. 대기업 사장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권총 피격 사건에 의해 사망한 다이토 다카유키 사장. 그는 왜 2013년 자신의 회사 앞마당에서 누군가의 쏜 권총에 의해 죽어야만 했을까요? 살해 당시 나이 72세 오조푸드 다카유키 사장은 2000년 사장이 된 뒤 매일 오전 5시 반에서 6시 사이면 어김없이 교토시 야마시나구에 있는 본사로 출근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다카유키 사장은 책상에 쌓인 서류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고무장화부터 찾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원들보다 먼저 출근해 회사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장화부터 챙긴 사장은 회사 주변을 청소한 다음 주변 도로에 먼지가 흩어지지 않게 불을 뿌리는 것으로 출근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조푸드의 시작은 1967년 교토 오미야에 있는 만두왕장이라는 교자 전문점을 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만두왕장은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737개 점포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거대 음식 체인점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수성가해 대기업 총수가 된 후에도 다카유키 사장의 업무 시작은 한결같이 어두울 때 출근해 청소하며 굳은 일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변함없는 모습이 일본 사회에서 매우 미담이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실제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사장의 조기 청소는 매우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2013년 새벽 만두왕장의 본사 사옥마당에 울려 퍼진 4번의 총성의 총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카유키 사장은 이날 아침에도 평소와 같이 부지런히 출근을 해 청소를 하려 차에서 내리지만 다카유키 사장은 내리자마자 바로 지근거리에 있던 누군가가 쏜 25구경 소형 권총에 의해 피살됩니다. 누군가가 쏜 4발의 탄환이 다카유키 사장의 가슴과 배를 명중했기 때문이죠. 발사된 4발 중 모두 급소에 명중한 상황으로 보면 계획적, 의도적, 즉 죽이려고 했다, 의도된 살인이다 라고 경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 7시경이 다 돼서야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해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사장을 그때서야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다급하게 옮겨진 다카유키 사장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은 범인이 쏘고 간 탄피 4개뿐. 사망한 다카유키 사장의 가방이나 지갑 등은 일절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다카유키 사장의 차 안에 들어있던 수백만엔 이상의 현금도 없어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 강도의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범행의 현장이 된 야마시나구에 위치한 오조푸드 본사는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교토시 중심부와는 달리 교토시 중심부에서 산 하나를 넘어 특히 보통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JR 교토역에서 도카이도 본선을 타고 야마시나역에 내리면 불과 5분에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심한 언덕 때문에 자전거 통행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스쿠터나 전기자전거 정도면 시내 중심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본사가
대로에 있기도 해 총기를 사용한 대범한 범행엔 쉽게 범행이 주변에 의해 노출될 리스크가 큰 범행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오히려 범인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액세스가 간단한 현장, 한결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오는 사장, 그러니 계획 그 자체는 간단하고 대로와 인접했으며 언덕만 넘으면 혼잡한 시내이기에 어찌 보면 도주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오저푸드 다카유키 사장 살해 사건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교토부경은 지금까지 연인원 22만 명이 넘는 수사원을 투입했으며 현재도 50명 이상 수사팀이 상주하고 있는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범인 검거로 이어질 결정적인 단서는 아쉽게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발생 직후의 초동수사가 명암을 가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2013년 일어나 시간이 흘러 사실상 이제 단서가 될 획기적인 새 정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저푸드 만두왕장 직원들은 지금까지 매년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JR 야마시나역을 나오면 바로 왼쪽에 만두왕장 야마시나 역전점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12월이면 유족과 오저푸드 직원, 수사 관계자들이 점포 주변에 서서 행인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유인물과 티슈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카유키 사장이 피살된 후 매년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 이 지역 크리스마스 풍물시처럼 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자칫 미궁에 빠질 법도 하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직원들과 유족들 덕에 크리스마스 전이면 먼저 지역 주민들이 기억을 하며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다카유키 사장은 지역 주민들과 주변에 굉장히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수성가에 지금까지 회사를 키우면서 누군가의 원한을 샀을지도 모르는 일. 그래서 소문이라도 사건 자체가 잊혀지는 것보다 좋으니 그 누군가의 희미한 기억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 매년 유족들과 직원들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이 된 만두왕장 본사에서도 12월에는 매년 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이렇듯 경찰들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 어떤 단서나 실마리 없이 사건의 수사만 연명되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기타 큐슈시에 본부를 둔 조직폭력단 쿠도회의 이름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 조직폭력단 구도회 회원의 DNA가 발견이 됐는데 이는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채취된 DNA가 쿠도회 회원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선명한 범행 수법으로 봐도 폭력단 관계자의 관여는 농후했다라고 보는 게 경찰들의 소견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정황상 교토부경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폭력단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과 접촉했던 교토 폭력단 간부의 말입니다. 경찰 분야에 좀 깝족대는 형사들 대부분에게서 뭔가 정보 몰라? 라고 물어왔어요. 어느 정도의 사건의 개요는 흘러 다니고 있었기에 야쿠자들 모두 나름대로의 정보는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형사가 거래 재료로 삼는 정보 따위는 우리들에게 그닥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래도 부경의 형사들은 마구잡이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보이는 건 확연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체가 올라와 있는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유명인. 그렇기에 매스컴은 지금도 흥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 경찰들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을 일. 그렇지만 위신을 걸고 수사하고 있는 것 치고는 지금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을 들을 수는 없네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 교토 조직폭력단 간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행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는 잡힌 게 없을까요? 사건 당일의 방범 카메라는 사실 의심스러운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갑에 헬멧을 쓴다고 해도 수상쩍어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는 상투적인 수단이라 범행으로 단정지어 의심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현장은 카메라 사각지대여서 피살 순간이 물론 잡히지는 않았지만 피살 직후 시간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게 출발을 한 오토바이였고, 또한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함께 보여 오토바이가 매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물증이나 목격 증언이 없는 이유로 오토바이와 차량을 사건과 연결시키기엔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사건 발생 이듬해 4월 범행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소형 오토바이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교토부 경찰은 즉시 오토바이를 조사한 결과 권총을 발사했을 때 부착하는 초연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범행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도난당한 오토바이로 경찰에 의해 발견이 되었을 땐 이미 번호판이 위조된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 교토부경은 그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도무지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경찰 내부에선 외국인이 저지른 범행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나오기가 무색하게 곧 자취를 감추게 되죠. 왜냐하면 경찰들과 거래하던 조폭들의 의견들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 마피아의 범행이라기엔 경찰들이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조폭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결정적으로는 교토 시내에 거점을 둔 야쿠자 야마구치파 계열의 간부도 외국인 히트맨설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쿠자 야마구치파 간부의 말입니다. 외국인을 시켜 죽이다니요. 알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고요? 돈으로 고용한 히트맨은 어차피 돈으로만 연결됐기 때문에 체포되면 그 즉시 망설임 없이 그냥 죄다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위험한 다리를 바보 아니고서야 이 업계에서 건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살에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은 피살에 있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장갑을 끼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헬멧을 쓰고 어슬렁거려도 아무도 수상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현장 근처에 거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점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렇게 피살을 한 당일은 그 거점을 이용해 움직이지 않고 하룻밤 TV를 보며 푹 자고 다음날 유유히 도주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수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 어느덧 2016년 봄, 마침내 교토부 경찰은 중고차 딜러에 팔려고 내놓은 당시 범행 때 사용했던 오토바이와 함께 움직였던 경차를 발견합니다. 아울러 이 경차가 오토바이 도난에도 사용된 차량이라고 밝혀냈고요. 더군다나 사건 당시 차량 소유주는 혐의를 사고 있던 큐슈시에 본부를 둔 조직폭력단 쿠도회 조직과 깊은 친분이 있었으며 출신지 또한 큐슈였으며 이 경차가 주로 큐슈를 누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정황 증거는 나름대로 갖춘 교토부 경찰은 그날부터 진범에 도달하려 필사의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까지 범인의 검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황이 다 갖춰져 이젠 진범을 추적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교토부경은 왜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역시도 교토에 근거를 둔 조직폭력당 간부가 대답을 해줍니다. 사실은 교토부 경찰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용의자가 있을 수 있는 큐슈시 조직폭력단의 쿠도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 공조를 하던 후쿠오카 현경의 수사 정체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교토부경 수사 일과의 관계자가 증거를 분실했다고 해요. 자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의자가 있을 수 있는 큐슈시 조폭단의 쿠도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 공조를 하던 후쿠오카 현경이 이렇게 얼렁뚱땅한 교토부경과는 함께 수사할 수 없다 라고 경로를 해 공조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쿠도회의 무슨 조의 누구가 실행범일 것이다 라는 이름까지 가닥이 잡혔는데 후쿠오카 현의 협력이 없는 한 교토부에서 단독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고 난감해진 거죠. 근데 웃기게도 그 후 얼마 있다가 잃어버린 증거란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란듯이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관계란 게 금방 복구될 일이 없죠. 교토부경은 느슨하다. 야쿠자 단속도 허술하다. 강경한 단속으로 유명한 저 오사카 부경으로 연수나 보내지 후쿠오카 현경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기나 하며 서로 협력할 생각은 안 하고 조롱들만 하는 걸 보면 경찰들도 얼마나 세력의식이 강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체면치레는 야쿠자 뺨치게 강해요. 그래서 죽어도 싫은 소리 먼저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또 웃기게 돈이 오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때는 사이좋게 협력해서 돈은 잘 받아 나눠 가지면서 말이죠. 라고 지금까지 범인을 검거 못한 이유를 교토 야쿠자 조직 간부가 답을 대신 해줍니다.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르지만 앞서 말한 야쿠자 간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경찰들과 정보와 돈을 교환해 왔다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거래 중 170억 미수해. 이 조사보고서엔 피해자인 다카유키 사장이 반사회적 세력, 즉 조폭과의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조사 보고서로 인해 언론은 더 들끓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큐슈 출신인 A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A씨와 만두왕장의 오조푸드 사이에 모두 260억엔어치의 불투명한 거래가 있었고 그중 아직까지도 170억은 오조푸드의 미회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피해자의 매형인 창업주와 절친한 사이로 매형의 둘째 아들과 이런저런 거래를 했습니다. 이쯤 되자 A씨라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혐의가 다 몰리자 매스컴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A씨는 여러 주간지의 취재에 자신의 실명까지 밝히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원창업주의 둘째 아들이 폭력단 상대의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중재까지 하며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며 뒤를 봐주기만 했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까지 범인이 안 잡힌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범인을 향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많은 인원수의 수사 인원만 상주를 시킨 채 열심만 내고 있는 경찰들을 보면 혹시 범인을 알고 있어서 더 못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